그의 서명으로 독일은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그의 주인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지만 그에겐 마지막이었다. 그의 서명으로 독일 병사들은 생활권 확장을 향한 히틀러의 야망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독일이 항복하겠다는 그의 서명으로 전리품을 놓치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에 불과했다. 그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몹시 뻣뻣하고 키가 컸죠. 진지하고 잘생겼는데 외모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전형적인 프로시안 장군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윌헬름 카이텔은 독일군 최고 사령부 사령관이었다. 무분별한 복종이 초래한 전쟁 범죄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명령과 방종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는 있었을까? 카이텔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숭배자였어요. 숭배 카이텔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우린 전부 그의 별명을 불렀어요. Es ist tragisch, einsehen zu müssen, dass das Beste, was ich als Soldat zu geben hatte, Gehorsam und Treue, für nicht erkennbare Absichten ausgenutzt wurde. 카이텔은 예스맨이었어요. 히틀러를 숭배했죠. 국방군의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어요. 히틀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했다. 카이텔은 맨 처음 카이저에게 복종을 맹세했다. 세계가 독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며 장교들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독일 황제였다. 카이텔처럼. 비서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모시는 상사가 특별히 흥미롭게 여기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예컨대 음악이나 종교라든지 또는 철학이나 건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오직 군인 한 가지뿐이었어요. 취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카이텔은 최연소 대위였으며 뛰어난 조직가로서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독일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1919년에) 혁명한 카이텔에게 있어서 좌절은 그냥 배신을 유도하는 비열한 거짓말을 늘어놓게 했다. 아내에게 쓴 편지다. 파괴된 나라를 겨우 며칠 만에 재건할 정도로 우리가 전달이 정말 다행이지 않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는 하르츠산의 기슭에 있는 부모의 농장에서 지내려 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주질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대로 그 집에 살고 농사를 지으려던 생각을 포기해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는 농부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베를린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도이므로 더 이상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군 수를 10만 명을 제한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자들까지도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카이텔은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군의 규모를 증가하는 데 열성적이었다. 중장무기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에 나무와 판자로 훈련해야 했다. 하지만 비밀리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철과 백제 사단을 앞세워
독일 동부의 국경선을 수정했다. 조직자가 필요했다. 1929년 카이텔은 독일군 총참모부로 발령받아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성실하게 기획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결과 카이텔은 독일군 재무장의 주요 인물이 됐습니다. 남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새길 때 카이텔은 미래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그도 보통 장교에 지나지 않았다. 매력적이고 멋지고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금발머리의 독일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아주 밝을 거라는 인상을 받곤 했어요. 정말 밝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힘든 업무에 매달리면서 인상이 점점 굳어졌다. 군인은 공화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카이저는 여전히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카이텔과 동료들은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남자였을까?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는 이 상병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파트너였다. 스탈린의 붉은 군대와 독일 군대는 비밀리에 신종 전차를 시험했다. 카이텔은 공식적인 소련 방문에 가슴이 설레었다. 마치 광신자들 같다. 일하는 자만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광신자들은 곧 독일을 다스렸다. 카이텔은 나치스는 아니었지만 1933년 7월 히틀러를 만났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썼다. 남편이 활력을 되찾았다. 히틀러에 대한 존경심으로 힘이 넘쳐오르고 눈에서는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카이텔은 흥이 났다. 그때부터 히틀러를 위해 일하고 싶었던 그는 처음에는 전쟁 장관인 블룸베르그의 오른팔이었다. 누군가 제게 해준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카이텔이 아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자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상하게 봤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눈에 뜨일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프러시안 장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있어서죠. 히틀러의 프러시아 현실이다. 협력하지 않는 자들을 괴롭혔다. 국방부는 카이텔의 지시대로 히틀러에게 협력했다. 총통의 명령에 따르겠다라는 모토를 군대에 적용시켰다. 카이텔은 비나치스 군인들을 잡아서 게슈타포에 넘겼다. 사람들은 왜 보고만 있었을까? 군비를 확장하던 초기는 36개 사단의 재군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모두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던 때였죠. 따라서 그밖에 다른 일에는 거의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참견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나치스는 오락으로 세계를 감탄시켰다. 1936년 전쟁 도발자들은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했다. 카이텔은 올림픽촌을 설계한 공으로 히틀러 바로 뒤에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올림픽 개최 직전 히틀러는 4년 이내에 전쟁 준비를 마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여인 그리트 그룬이 카이텔을 승진하게 해줬다. 1938년 상관인 블루베르그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제3제국의 최고 군인은 제2의 청춘을 맞이했다. 인생의 노년기에 사랑에 빠지는 남자들은 대부분 불행해지지요. 하지만 블룸베르그는 국가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히틀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좋아. 자네의 증인이 돼주지 걱정 마. 그리고 육군 원수가 두 번째 증인이 돼줄 걸세.
제3제국의 1인자와 2인자는 결혼식 참석을 좋아했다. 괴링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 후 한 서류 기록에 블룸베르그의 새 신부가 한때 포르노 모델이었다는 치욕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사실을 난 장교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그 여자의 인격을 비난했죠. 만약 그 여자의 배경이 좋았더라면 일부러 남자를 유혹했다는 욕을 먹는 일은 없었겠죠. 추문이 더 크게 퍼지기 전에 베를린 경찰서장 헬드로프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했다.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갖고 카이텔에게 찾아갔다. 하지만 카이텔도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든지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 추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마침내 추문의 진상을 알게 된 히틀러는 이 기회를 이용했다. 블룸베르그와 국방부의 다른 모든 장군들을 함께 면직시키고 독일군의 감독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지 장교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말했어요. 오늘 히틀러의 일당이 모든 국방부의 장교들을 파면시켰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 빈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히틀러는 2등급 임무를 지명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 사령관은 빌헬름 카이텔이었다. 그가 독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투철한 군인 정신이었다. 카이텔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전 그가 정치에는 관심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저 직업 군인이라는 느낌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전쟁 장관은 사라지고 카이텔이 새로 등장했다. 하지만 부하들은 그의 무능함을 조롱하기 일쑤였다. 우린 카이텔의 무능력을 경멸하곤 했어요. 회의에 얼굴을 들이미는 일이나 올리겠다고 했죠. 아니면 박물관에서 일하는 관리인이나요. 반면 주인의 능력은 실로 엄청났다. 특히 첫 번째 합병 성공으로 큰 환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수데텐란트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별 환대를 받지 못했다. 프라하 거리에 나타난 대포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삼키기 위한 전조였다. 카이텔은 장군들에 대한 히틀러의 불안을 씻겨주었다. 덕분에 친위대에게만 주어지는 나치스 금메달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위치가 급상승한 추종자는 히틀러의 50번째 생일날 맨 앞줄에 섰다. 베를린 거리의 축하 행진과 입에 발린 찬양으로 독재자를 축하했다. Kein Volk kann sich mehr nach Frieden sehnen als das Deutsche.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다. 독일군은 카이텔이 동료들과 10년 전에 세운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무기도 다양했다. 전차에서 1차 대전의 기병대까지 무기에 뒤떨어진 성능을 우려하던 카이텔은 두 전선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두자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일이었다. 왜 미루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곧 책상에 앉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히틀러는 명령을, 카이텔은 서명했다. 점령 지역의 게릴라군과 유태인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명령이었다. 친위대의 보안대에 의해 후방에서도 무자비한 살인이 시작됐다. 독일군에겐 실권이 없었다. 독일군 장교인 대위가 말했어요. 여기에 유태인들이 숨어 있어. 추방합시다. 그러자 친위대원 중에 한 명이 유태인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태인에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소.
그리고는 다른 진위 대원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빼앗아서 한 유태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마구잡이로 여자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Leuchtenden Auges und in ausgezeichneter Disziplin ziehen unsere Soldaten an ihrem obersten Befehlshaber vorüber. Man sieht diesen Männern nicht an, dass sie direkt aus dem Kampf kommen, dass sie ungeheure Gewaltmärsche und schwerste Strapazen hinter sich haben. 또한 어떻게 후방에서 살인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총사령관이 품은 진짜 목표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물론 살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죠. 직접 보고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후방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국방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유럽의 절반을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전격전은 프랑스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카이텔은 히틀러가 모든 일을 해내기라도 한 듯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칭송했다. In der Abgeschlossenheit seines Hauptquartiers verfolgt der Führer jede Bewegung seiner Truppen. 히틀러의 숭배자 카이텔은 최초의 국방군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Die Initiative dieser gigantischen Operationen liegt ausschließlich in der Hand des Führers. 숭배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An seiner Seite Generaloberst Keitel und Generalmajor Jodl. 승리를 거두는데 국방군 최고 사령관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오직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그와 상의했습니다. 군대 문제라면 기껏해야 무기 정도였죠. 대신 독일군 최고사령부와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요들과 상의하고 그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히틀러의 국방군 전략가 알프레드 요들은 히틀러가 아마추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다. 남편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자신과 카이텔이 같은 배에 타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동지가 될 수밖에요. 두 동지는 프랑스 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에 휴전을 요청했던 장소의 모습을 나타냈다. 히틀러는 단지 걷는 역할만 했다. 카이텔은 승리자로서 1918년의 수모를 갚았다. Am 3. September 1939 haben England und Frankreich wieder ohne jeden Grund an Deutschland den Krieg erklärt. Nun ist die Entscheidung der Waffen gefallen.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승리자의 특권이었다. 히틀러의 비전투 장군은 육군 원수가 됐다. 분수에 넘치는 계급이었죠. 네, 장군도 과분했어요. 추종자의 새로운 임무는 주인과 훨씬 더 가깝게 했다. 이제 그는 매일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가 히틀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라고 칭송한 것도 당연했다. 우린 위대한 지휘관이라는 말을 흉내내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에 관한 한 천재성을 발휘한 히틀러는 그 소련으로 생활권을 확장해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천재가 추구한 목적은 소련으로의 생활권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많은 장군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심지어 카이텔도 처음에는 나폴레옹의 운명을 빗대어서 경고하는 메모를 보냈다. 결국 히틀러의 진짜 목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복종했다. 도덕이나 국제법률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모든 규칙을 무시했다. 그의 인종전쟁은 산멸전이었다. 오버잘츠베르크 아래서 히틀러는 최고사령부 장관인 그의 추종자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전쟁 범죄자로 만들었다.
히틀러는 사법권 법령을 명령했고 카이텔은 서명했다. 동부에서 독일 군인이 절도나 살해해도 그들을 기소할 약정조차 없는 백지 위임장이었다. 어깨에 배낭과 무기들을 맨 독일군이 거대한 나라를 뺏기 위해 떠났다. 선동가를 만들어 승리에 대한 열기와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소련 공격의 본래 목적인 해방에서 빗나가 전멸전을 펼치라고 선동했다. 첫 희생자는 붉은 군대의 정치 장교였다. 히틀러는 이른바 정치 장교 법령을 만들고 카이텔이 서명했다. 전투에서 포로가 되거나 저항하는 소련 정치 장교는 원칙상 그 즉시 무기로 제거해야 한다. 제가 알기론 독일군의 고위급 장교들이라면 누구나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포로를 살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들이 망설인다는 걸 안 카이텔은 소련 장교 법령을 오직 구두명령으로 통과시켰다. 서류 보고가 필요 없었으므로 교묘하게 법령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루는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 참모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게 그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군. 그래서 따르지 않을 셈이네 하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제6기갑 부대의 명령문들에서 소련 정치장교 법령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 서류들이 아주 많았지만 개중엔 통과시킨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포로들은 비참한 운명에 부딪혔다. 차라리 죽느니만 못했다. 전쟁 첫 겨울에 200만 명이 죽었다. 전후에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용소에 군인용 박사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참모에서 살고 있었죠. 자기들 참모는 자기가 팠습니다. 매일 아침 신의대가 시체 30구나 49 정도를 한 곳에 모았어요. 매일 말이에요. 카이텔의 지도하에 있던 포로들이다. 한 지휘관이 집단살인을 거부하자 카이텔이 말했다. 그런 걱정은 기사도 시대에서나 통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가 선멸전이라고 보는 전투 중이므로 명령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내뱉어 슴직한 말이다. 전선에서도 좋든 싫든 예외는 아니었다. 부대에 어린 병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포로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들을 데리고 약 1km쯤 갔을 때 한 손 가득히 들고 있던 수류탄을 포로들에게 던졌다는 얘기를 한참 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뒤돌아갔고 그게 그 사건의 끝이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죠. 아마 우리가 포로였다면 적군도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총통사령부에서 더 중요하게 여긴 일은 그것보다는 성탄절까지 바바로사 작전을 끝내는 것이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로 피한 히틀러와 측근이 현실을 알 리 없었다. 소련 측이 포로 협상을 거절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독일군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다. 모스크바 외곽에서 성탄절을 맞았다. 소련과의 첫 대패는 종전의 시작이었다. 히틀러는 장군들을 힐책하고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으로 나섰다. 카이텔 또한 속죄의식을 느껴야 했다. 모욕감을 느낀 그는 사표를 내고 자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다른 추종자가 그를 말렸다. Vor ihm auf dem Schreibtisch lag seine Pistole, die ich persönlich weggenommen habe.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양심 때문에? 어쨌든 히틀러를 떠날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카이텔은 언제나 히틀러의 의지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막상 카이텔이 떠나려고 했을 때는 히틀러가 그에게 가지 말라며 붙잡았죠. 히틀러는 카이텔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몇 마디 따뜻한 말로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때 카이텔은 사직서를 없던 일로 했죠. 히틀러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그에겐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뿐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의 의견 따윈 없었다. 히틀러의 지도 테이블 주위에 서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카이텔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뒤쪽에 있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줄을 모르고 있었죠. 한 주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총통. 엉뚱했죠. 이제 그는 선멸전의 모든 것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적극적인 집행자는 힘을 내의 보안대가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유태인 집단 학살을 모르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생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군인들이 후방에서 어떤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전 종교인으로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 가서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알았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친위대는 국방군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그들이 원조를 요청할 때마다 응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던 군부대와 비밀 경찰들이 그들을 원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기 일쑤였어요. 참 귀찮았죠. 지원 요청이다. 특별 임무까지 배정됐다. 군인에게 살인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기관총을 테스트하고 싶은 지원자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다들 꺼림칙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죠. 굳이 다른 부대를 위해서 기관총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 남자가 지원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땐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그는 우리에게 포로들이 총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격대원도 인질도 아닌 민간인을 살해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르비아에서 독일군이 찍은 필름이다. 기분이 어땠냐고요? 우린 군인이 아니라 살인자 같았어요. 살인자가 된 기분이었죠.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포로들이 자신이 들어갈 구덩이를 직접 하는 걸 옆에서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총살했죠. 물론 저도 그들을 쏴야 했지만 빗 맞췄어요. 일부러 그랬죠. 모두가 불복종하진 않았다. 이 사진은 히틀러에게 보고되진 않았다. 알라그자의 암살자는 자신의 만행을 확인하지 않았다. 카이텔 또한 총살을 목격한 적이 없다. 주인과 추종자는 병사를 방문하는 걸 좋아했다. 새로 충원된 신병은 인간 대포알바지였다. 역사상 최고의 지휘관이라 했던가. 지휘관의 능력은 인명 손실의 크기로 판단하죠. 전선에서 훌륭한 지휘관은 오로지 인명 손실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히틀러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선에 못지않게 후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발치산전이 전후방 양쪽에서 악랄했기 때문이다. 카이텔은 여자와 아이들에게도 냉혹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릴라군을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배수라는 논리였다.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게릴라 대원들은 오히려 강화됐다. 히틀러는 살해된 독일 군인 한 명당 100명의 인질을 총살하라는 가혹한 처벌을 명령했다. 카이텔은 전혀 꺼리낌 없이 복종했다. (1944년) 폭탄이 독일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군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서부를 침략하여 두 전선에서 전쟁을 치렀다. 동부 전선의 거의 모든 독일 집단군이 포로가 됐다. 왜 싸움을 계속할까? 카이텔은 오래전부터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적의 공격이 와해되기만을 바랬다. Du hast recht, die Parole über Gräber vorwärts. 주인을 위해 함성을 질렀다. 이들이 그 값을 치러야 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외면했어요. 눈만 뜨면 전쟁에 패배하면 볼세비 기자에게 당할 거라는 선전이 들려왔습니다. 동요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승리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소수만이 다른 길을 택했다. 1944년 7월 20일 스타우펜베르그 대령이 총통사령부를 날렸다. 서류 가방에 폭탄을 설치한 것이다. 보안을 피하기 위해 암살자는 확실한 협력자를 이용했다. 스타우펜베르그가 카이텔과 함께 왔어요. 당시에 우리는 카이텔과 동반하는 사람이 누구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검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히틀러 암살은 실패로 끝났다. 카이텔은 히틀러에게 총통각과 살았어요라고 말했다. 히틀러는 이를 신의 뜻으로 여기고 복수를 결심했다. Ein ganz kleiner Flügel verbrecherische Elemente, die jetzt unbarmherzig ausgerottet werden. 숙청은 카이텔의 또 다른 임무였다. 군사재판을 주재하여 음모자들을 국방군에서 면직시키고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교수형을 받게 했다. 재판을 진행하던 사람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그들이 아주 못마땅했지요. 사실 음모자들을 반드시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무의미한 희생자들이다. 전쟁 막바지에 들어서자 부족한 인원을 노인으로 충당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카이텔이 맡은 임무는 무기와 군기였다. 전투 참전을 거부하는 자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도망자에게 500마르크라는 현상금을 건 것이다. 미군이 진격해오자 독일 군인들은 전우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었다. 2만 5천 명에 달했다. 히틀러 측근의 충성은 여전했다. 작전회의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마침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구드리안 참모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8,000대의 소련 비행기가 대기 중이라고 하자 한 미치광이가 밤